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지난번에 이정호 선생님 오셔서 또 다른 방식의 또 실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셨다면 오늘 장영순 교수님께서는 건축의 이론과 철학적인 내용을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제가 사실 그 장영순 교수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뵌 적이 없었는데 장영순 교수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고 너무 좋아서 한번 꼭 뵙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디자인 포럼을 빌미로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서울에서 지금 멀리 대전까지 오셨고요. 잠깐 장영순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장영순 교수님은 그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시고요. 거기서 석사 학위를 또 받으시고 국비로 프랑스에 유학을 가셔서 거기서 건축사 자격증도 받으셨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박사학위를 받으신 내용이 그 현대건축과 도시론의 철학적 기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몹시 어려운 내용이신 것 같으신데 그리고 그 내용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현대건축의 철학적 모험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 3권까지 나와 있나요? 예, 3권까지 나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읽어본 이론서 중에 현대 철학과 건축에 관한 내용을 풀이하신 써있는 책 중에 가장 명쾌하게 설명이 되는 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경력을 살짝 말씀드리면 기원에서 건축가 사무소 기원에서 근무하시다가 프랑스에 가셔서 또 실무를 좀 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오셔서 기원에서 또 일을 하시다가 현재는 그 홍익대학교의 교수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현대건축과 철학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건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건축과 철학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니까 큰 박수로 장영순 교수님 모셔주십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장영순이라고 합니다. 대전에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요. 사실 저는 꽤 대전하고 좀 인연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기호원 설계사무실에서 일할 때 민현식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사무실인데요. 그 사무실에서 일할 때 대전대학교 쪽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산학협력관 이런 거 아직 안 지어졌는데 그것도 하다가 홍익대학교로 가게 돼서 대전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대전역에서 내릴 때 그렇게 어색한 느낌이 아니었었고 대전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올 때도 여유있게 도착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제가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들어서면서 학교가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홍익대학교보다 너무너무 커서 여러분보다 행복한 사람이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요. 오늘 강의 주제로 되어 있는 들레이즈와 현대건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들레이즈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거의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입니다. 현대건축은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개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와 현대건축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두 개의 접점을 제공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제가 들레즈라는 철학자를 처음 알게 된 건 사실 95년쯤에 대학원 다닐 때 우연히 서점에서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꺼내들고요. 그 책을 들레즈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막 보다가 책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이 사람 책을 좀 더 사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과 예술과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분야들을 이렇게 요새 이 분석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책이었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읽다가 프랑스를 유학을 가는데
파리 사진이 나오는데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멋있게 찍을 수는 없고요. 이 들레즈가 살던 파리에서 건축 공부를 한참 하다가 이게 그냥 한국에 갈 게 아니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과정에 가서 들레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현대 건축에 대한 어떤 연결점과 접점 관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도 사실 박사 논문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책으로 나오고 있는 3권까지 나오고 올 여름, 초여름쯤에 4권이 나오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박사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나마 이게 이 들레즈라는 사람과 현대 건축이 왜 연결될까 하는 내용을 약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재희 선생님도 여기서 강의를 한밭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신데 같이 파리에서 정말 낭만적인 도시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었고요.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이 유럽에서 공부하는 교수님들이 많아서 참 여러분들 너무 우리나라는 약간 미국 출신의 미국 시스템이 있는데 이태리나 네덜란드에서 공부하는 교수님들이 영향을 정말 특별한 선생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 이분이 바로 다름 아닌 질들레즈라는 사람인데요. 여기 지금 안에 바닥에 지금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이 아래 질들레즈라고 써있고요. 연도를 보면 1925년부터 95년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거울에 이렇게 쭉 들어가는 이미지가 이분의 잠재성과 바탕이 없는 잠재성 속으로 쭉 들어가고 그곳으로부터 뭔가가 현실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이 장면이 들레즈를 소개할 때 꽤 많이 사용되는 장면입니다. 들레즈가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실지라도요. 여기 쭉 쓰여져 있는 개념 중에 한두 개는 아마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탄력토화 같은 개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같은 거는 들레즈가 많이 쓰는 용어지만 꼭 다이어그램이라는 용어가 들레즈만 쓰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잠재성 같은 개념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 생성이나 이종 같은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반드시 들레즈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문화비평이나 사회비평 같은 데서 굉장히 심심치 않게 그냥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들레즈를 모를지라도 들레즈의 개념이나 용어는 가깝게 접하시고 있으셨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들레즈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워낙 과격한 내용들이 많아서요. 급진적이고 과격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영미권이나 동양에 소개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수식어가요. 들레즈가 이렇게 과격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듯이 성적 소수자도 아니고 개인이나 동성애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특별히 다른 독특한 취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면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면서 평생 행복하게 산 사람이다 라는 수식어가 꼭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 자체는 굉장히 평탄한 행복한 인생을 보냈었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서 소르본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철학교사를 한동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프랑스 파리 대학, 생드니 대학교에 철학교수로 쭉 있다가 95년에 굉장히 폐렴 같은 게 심해져서 도저히 어떤 작업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의 병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 집 아파트 테라스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게 돼요. 자살을 마무리한 건 좀 비극적이긴 하지만 워낙 힘든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분의 저서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월 보여드렸고요. 차이와 반복이라는 대표적인 저서가 있고 그 아래쪽에 역시 연도가 바닥에 보이는데요. 68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건축인들이 좋아하는 책인데요. 천개의 거이라고 하죠. 밀플라토라고 그러고 하는데 이 책도 들어보셨을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쓴 책인데 감각의 논리, 로직드 상사스용이라고 그러고 있고 감각의 논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책도 상당히 건축인들이 들레즈와 관련해서 좋아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주름이라는 책이 있죠. 주름, 라이트, 빛과 반응.
정도에서 딜러지가 쓴 이 책. 그래서 이 4권 정도를 보통 건축인들이 즐겨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는 딜러지의 저서는 실제로는 굉장히 더 많고요. 시기상으로 나누면 초기에는 굉장히 착실한 철학사가적인 내용을 가지고 니체와 칸트, 맨 위인 경험주의와 주체성은 휴메에 대한 책이고요. 그 아래 브르그송에 대한 책이 있어서 이런 철학책들, 철학자들에 대한 주성 내지 굉장히 창조적인 어떤 창조적인 주성의 작업들을 초반기에 합니다. 그러다가 68년, 오늘 68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되어 있고요. 68년에 딜러지가 자기의 박사론으로서 차이와 극복을 내놓게 되고요. 이 책이 본격적으로 딜러지 자신이 얘기하기에 자기 자신이 철학을 하기 시작한 첫 번째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철학자라고 하면 철학사가와 철학가, 그러니까 철학자와 철학사가를 혼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럽에서는 엄밀하게 철학사가, 철학사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철학을 풀어나가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이 시기를 넘으면서 딜러지가 본격적으로 철학자의 공부를 시작한 시기입니다. 차이가 바뀌고 의미의 논리 같은 것들의 주요 저서를 1년 간격으로 내놓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딜러지의 굉장히 중요한 스승인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있는데 직접 보는 건 아니고 철학적인 스승이죠. 스피노자에 대한 책을 두 권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를 할 때 딜러지의 정신적인 철학적인 스승이라고 하면 스피노자와 니체와 베르그송 3명을 얘기하고 딜러지의 철학을 사실상 스피노자, 베르그송, 니체로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안도 타다오 같은 경우에 꼬르비제의 전집을 사서 꼬르비제의 도면들을 거의 완전히 외울 정도까지 다 따라 그렸었다고 하죠. 그리고 루이스 칸을 좋아해서 루이스 칸 건물들을 다 쫓아다녀보고 하는데 건축가들한테도 자기의 건축을 풀어헤치기 전에 어떤 기존의 건축들을 쭉 한번 훑어서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철학자들한테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그런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펠릭스 가텐이라는 정신분석학자를 만나서요. 이 정신분석학자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시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시기에 나왔었던 책들이 가장 많이 알려진 천개의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개의 구원이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 2권이라고 소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 1권에 해당되는 책이 이 반 오이룩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나타내면 굉장히 재밌게 글을 쓰고요. 이 천개의 구원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건축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인용을 많이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기에는 이제 펠릭스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작업을 하면서 예술에 대한 책들을 많이 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 감각의 돌격 시기에 나오고요. 패시브를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를 혹시 좋아하시면 시네마 일기라고 딜러지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 두 책이 사실 프랑스에 있으면서 이 두 책을 영화 가이드 삼아서 옛날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1930년대서부터 7, 80년대까지 옛날 영화들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데 딜러지가 해설을 아주 친절하게 잘 해놔서 이 두 책이 가이드가 됐었습니다. 이 책도 참 재밌고요. 그 다음에 미셸 푸코가 죽으면서 푸코에 대한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크 건축과 예술과 라이프니츠의 수학 같은 얘기 한꺼번에 쓸 주름이라는 그 책이 있고 이 책이 미국에 번역하면서 홀딩 아키텍처를 본격적으로 탄생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터 아이젠버그나 자하드 기타 여러 건축가들이 주름이라는 책을 굉장히 재밌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91년에 딜러지가 쓴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 이 책이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의례적으로 철학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책이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굉장히 그 속도감이 있고 여러 분야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끝까지 재밌는데요. 실제로 저도 이 책을 한국에 95년에 번역된 거를 올해 공사 둘레즈에 빠지게 된 것인데요. 실제로 이 책을 보면 볼수록 재밌는 것이 처음 봤을 때는 상당히 재밌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은 보면 볼수록 들레즈의 그 이전의 철학을 다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철학이란 무엇인가는 진정한 깊이 알 수가 없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도 재밌고 나중에 들레즈가 알면서 점점 알면서 봐도 또 재밌는 굉장히 그 희한한 구조를 쓰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95년에는 내재성 하나의 삶이라는 텍스트를 쓰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살을 하게 되면 유고집이 주거집이 나와있어요. 그냥 철학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저서를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정부의 학생들이 잠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들레즈를 하는 사람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철학적인 경로를 거쳐서 설명을 했다가 저런 다 잠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약간 그 들레즈나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등장하는 배경 그리고 도대체 어떤 배경으로 어떤 것을 상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철학을 펼쳐나가는가 하는 얘기를 해드려야 조금 더 흥미 있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이 이 아래쪽에 1968년이라고 원래 써있는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1968년에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월드컵이 열려서 월드컵 응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쭉 모인 게 아니고요. 일종의 대규모 거리 집회, 거리 시위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 시민과 노동자, 학생, 교수, 공무원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제가 한국에 온 게 2007년이었었는데요. 2007년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일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였어서 잘 모를 텐데 촛불 집회라는 게 있었었죠. 그래서 서울시청 앞 광장, 광화문광장 막 사람들이 이런 느낌으로 외우면서 사람들이 쫙 시위를 했었는데 2008년 집회 장면을 보면서 1968년 요 문화혁명, 문화혁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한국이 2008년이라는 시기가 유럽에서 1968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이 모더니즘, 근대주의의 어떤 헤게모니가 지배했었던 시기라면 1968년을 기점으로 탈근대의 시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2008년 한국에서 일어났었던 일이 상당히 근대와 탈근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8년, 한국의 2008년과 프랑스와 유럽의 1968년이 건축뿐만 아니라 예술, 사회, 철학에서도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 그래서 그 얘기를 살짝 하면서 들어가면 또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었고요. 이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위가 아날로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긴 했었습니다. 이때 나온 구호들이 굉장히 재밌는 구호들이 많은데 그 이전까지의 사회가 워낙 금지하는 규정과 법칙들이 많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자. 아무것도 금지하지 말자는 이런 구호들이 있었고요. 상상력의 중요성을 중요시하는 어떤 구호들이 나왔었고 이 내용은 굶어 죽을지라도 따분하게 살기는 싫다라는 내용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세대가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 이후에 어떤 사회를 복구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데 굉장히 중점을 뒀었다는 68년 근처에 있었던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이제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됐으니까 그런 쪽에는 사실 좀 관심이 없어졌고요. 이
따분하게 살지 않는 방법을 찾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윗세대들이 보기에는 버릇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세대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욕망을 현실로 받아들이겠다. 그 이전의 세대들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 세대들은 욕망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세대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서른을 넘은 사람은 누구도 믿지 마라. 뭐가 있어서 나이 드는 세대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30 넘으신 분이 저를 비롯해서 많이 있지만요. 하여튼 이 구호는 꼭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종류의 구호가 제 2008년 촛불 집회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비슷한 점도 있고요. 68년의 운동이라는 것이 저런 식으로 대규모로 일어나게 됐었던 배경이 2차 대전 이후의 사회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만 이게 너무 획일화된 시스템, 관료주의적인 시스템으로 모두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기쁨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기쁨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랑스의 영화감독 자크 타티라는 사람이 지금 플레이 타임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고요. 이 주인공 밀롯이라는 분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 파리를 구경하는 장면입니다. 구경을 하는데 아래쪽에 이게 끝없이 쫙 펼쳐진 사무실이 있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쫙 일을 하고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게 기능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 하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봉된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영화에 보면 요거를 패러디해서 만든 장면입니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60년대 즈음에 프랑스와 유럽에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집합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집합주거를 우리나라 아파트를 짓듯이 굉장히 주공아파트하고 비슷한 시스템인데요. 대량 생산 집합주거를 네덜란드,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에 한꺼번에 막 짓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근대 건축에서 나온 합리주의적이고 기능적인 게 실현돼서 엄청나게 좋은 사회가 올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슬럼화되고 위험한 지역이 돼서 나중에는 이주민들, 특히 아랍 사람들만 사는 이상한 곳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과연 행복한 것인가? 근대주의에서 생각했었던 기능적이고 합리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사회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하고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배경 하에서 어떤 반대극으로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회와 문화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반드시 정치적인 측면에서 맨 처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보이그룹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비틀즈가 등장을 하고요. 비틀즈의 음악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이런 콘서트 장면을 자주 볼 수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대규모 집회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라는 모임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고서 이게 이때는 인터넷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커넥트 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거든요. 편지를 쓰거나 뭐 직접 만나서 얘기하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인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힘을 대중들 스스로가 발견했는데 나중에 68년에 정치적인 힘으로 발견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었던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행사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거 있었을 2002년에 월드컵 서울에서 있었죠. 한국에서 있었죠. 그래서 그 행사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면서 이게 사람이 모이면 엄청나게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역량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정치 하시는 분들 경우는 상당히 두려워하는데 이런 예술적인 문화적, 사회적인 파워가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드러나고요. 이게 철학적
그리고 건축적으로도 같이 이렇게 공명을 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적으로는 두벨바그라는 운동이 프랑스에서 나왔고요. 세트를 지어서 영화를 찍는 헐리우드식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카메라를 그냥 직접 들고 손으로 들면서 핸드헬드라고 하죠. 손으로 들고 그걸 핸드헬드라고 하는데 손으로 들고 나와서 그냥 거리에서 영화를 찍고 편집을 하는 영화 운동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이나 아니면 프랑스의 정리 꼬다르 트리포를 비롯한 노벨바나 아니면 독일의 뉴저먼 시네마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거리의 모습들을 곧장 찍어서 그대로 편집하는 영화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만화는 여러분들이 휴잭맨이 주연을 해서 계속 시리즈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게 엑스맨 초기 물건이 비싼 물건이 아닌가요? 비싼 물건이 만화가 약간 캐릭터가 달라서 헷갈리는데 엑스맨이 등장한 시기가 요 60년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기는 슈퍼맨, 배트맨과 다를 바 없는 슈퍼히어로 분류가 되지만요. 이 당시 엑스맨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이게 소수자 영화로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주민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성적 소수자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우화적으로 빗대서 얘기하기 위해서 등장한 만화가 이 엑스맨입니다. 그래서 엑스맨, 영화화된 엑스맨의 3편에 보면은 초능력을 이제 백신으로 주화시켜서 일반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비정상인 게 보다 더 진화에 한 발 앞서 나가거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딱 듈레즈나 미셸 푸코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상과 비정상의 논의에 나오는 그런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재밌게 2008년 부근으로 해서 중국이나 연변,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들 농락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홍석천 같은 성적 소수자의 문제가 사회 표면 아래에 있다가 본격적으로 사회 표면 위쪽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68년이라는 시기하고 비슷하고요. 소수자나 아니면 다수와 소수의 문제들이 사회와 건축, 도시 여러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게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카바트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예술에서의 대중의 문제, 그것을 본격적으로 등장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관료주의적인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 기능주의 합리적인 모더니즘 시스템의 급을 가게 하고 새로운 현실물을 마련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잡지 숫자가 꽤 많이 늘어나고요. 7권에, 한 건에서 7권을 늘어났다는 게 많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 봤을 때 굉장히 늘어난 것이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68년부터 일어나는 배경이 대학생의 수가 너무 늘어났는데 대학 시설은 전혀 보강이 안 돼서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공부를 못하겠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못하겠다라고 해서 대학생들로부터 뭔가 시발점을 세워서 굉장히 큰 사회운동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측면에서 68년과 2008년을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이 들레즈라는 사람이 또 한참 유행하는 2000년 이후의 사회, 그러니까 왜 도대체 들레즈가 한국에서 그렇게 주목하느냐 하는 것도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재조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하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68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 68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제들을 보다 더 구체적인 담론으로 담론화하시자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사람이 미셸 포죠. 이분은 게이였었고요. 총격서수자였었고 평생 쓴 책들이 굉장히 소수자의 문제와 정상 비정상의 문제를 역설하는 책들을 많이 쓰셨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미셸 포라고 써있는데 안 보여서 참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자크 데리다라는 흔히 부르는 철학자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들레즈라는 이 분들이 사실상 이렇게 쭉 하나의 진영을 만들고요. 그거에 배치되는 철학적인 진영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미리 있었던 진영이죠. 이 진영이 바로 결과는 우리가 이데아와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이 얘기하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합리주의자, 이성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데카르트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계시는 절대 이성을 중요시한 헤겔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세 분 같은 경우가 어떤 원본과 사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이성적인 것과 이성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과 미개를 딱 정확하게 내있는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만들어 놓고요. 그것에 의해서 사회 시스템과 국가 시스템이 상당히 그런 비슷한 분위기로 돌아가게 만드는 철학적인 배경을 지나고 이런 종류의 생각의 반대편에서 특이 구조주의 시각자들이 펑코 데리다 두레즈가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립을 하는 거죠. 보통 얘기를 할 때 이런 종류의 생각의 가장 기초적인 축성을 가진 사람이 플라톤이었는데 이쪽에 중요한 생각을 플라톤주의라고 얘기하고 플라톤주의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반플라톤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에 등장하는 탈근대주의적인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반플라톤주의에 속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두 개의 진영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을 건축해서 상당히 많이 적용을 해본다면 이쪽 부분이 굉장히 거칠게 얘기하면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질서와 합리성, 기능주의 쪽에 해당되고요. 이쪽 부분의 반플라토닉주의적인 생각이 현대 건축, 탈근대 건축에서 얘기하는 반합리주의적이고 반근대적이고 생각을 하는 생각과 상당히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냐 하는 것을 대략 써놓긴 했는데요. 이거를 다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 예정이고 이쪽 플라톤주의와 반플라톤주의에 해당되는 중요한 단어들을 쭉 한번 대략 살펴보면요. 이쪽에는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주체성, 동일성으로 다 양쪽 두 단어를 다 해석이 되는데요. 이거는 대략 어떤 생각이냐면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교수는 교수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된다는 어떤 정도의 개념의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는 사회가 정체성과 동일성을 살면서 뭔가 다르면은 이상한 것 같다. 그리고 다르면은 다른 거를 갖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상당히 이 동일성에 서버에서 옛날에는 요새는 좀 별로였지만 옛날에는 중국집을 가도 짜장면을 5개를 시키다가 어떤 사람이 볶음밥을 시키면 통일을 하자. 그래서 짜장면을 쭉 시키긴 했었거든요. 그런 종류의 사고가 요새는 상당히 줄어든 것 같고 옛날에는 술도 다 마셔야 되는데 안 마시는 사람들 안 마셔도 된다는 식의 굉장히 차이를 인정하는 사고가 많이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이라는 개념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을 쭉 써보면 사실 드레이데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소셜 구조주의자인 소셜이나 아까 말했었던 베르소, 하이델과 묘달 같은 경우는 다 차이의 철학을 중요시하는 이번 계보화에서 딜레즈가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을 서술하게 된 것이고요. 또 동일성과 반대되는 개념은 생성, 이커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쪽을 존재라고 볼 수도 있고 동일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 반대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철학에서는 동일성이 먼저냐 생성이 먼저냐 하는 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책상의 이데아, 의자의 이데아, 학생의 이데아, 학교의 이데아가 다 있어서 어떤 동일한 원본이 있고 우리는 사실 그 원본을 쫓아갈 수 없는 억사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원본과 비슷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쪽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억사본들 사이에서의 어떤 변화가 원본이나 동일성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동일성들 간의 차이, 그다음에 억사본들 간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의 경우에는 생성보다는 동일성이 훨씬 앞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헤라클레이토스나 니체, 드레즈 같은 경우는 동일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고 모든 것은 실제로 다 변하는 건데 그 변하는 게 잠깐 멈춰 보이는 것이 그 동일성을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냐라고 할 때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과 건축가들은 생성 쪽에 편을 두는 것이 이 1960, 70년대 이후에 굉장히 나타나는 중요한 경영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자, 다수자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아와 타자의 문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사고하고 또 이때쯤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욕망에 대한 문제도 프로이트나 그 이전에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나 정신분석학자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락강 같은 후기부조주의자나 르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법이나 제도에 앞서는 인간의 흐트러지는 욕망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앞서는 개념이다 라는 그 얘기가 본격적으로 이 시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질서와 무질서, 질서와 혼돈을 대립했을 경우에 근대적인 모더니즘적인 사고와 플라톤, 헤겔, 데카르트의 사고는 질서를 훨씬 더 중요시하는 이 후기 구조주의적인 탄력대주의적인 사고는 부질서를 훨씬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요 68년 당시에 등장했었던 구호인데 혹장터로 밑에 해변이 있다라는 구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혹장터로를 보도블록 같은 걸 만들어 보는데 실제로는 그 밑에는 원래 보도블록이 깔리기 이전에 흠틀거리고 있는 흙과 자연의 초목과 바다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와 법규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이성과 제도를 중시하는 사고는 도로 위에 깔려있는 보도블록, 후장도로 같은 것이라면 실제로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밑에는 보다 더 원초적인 흠틀거리는 인간의 물질적인 욕망과 무질서하고 비합리적인 것이 있고 도대체 어느 것이 먼저냐고 할 때 후기부조주의자들은 이쪽에 무질서한 욕망, 비합리성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보면 그 두 가지의 대조적인 측면에서 딜레즈나 데리다를 이해할 때 훨씬 더 이 사람들의 철학이 도대체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 것인가 그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개념들을 쭉 정리해보면 아까 거의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플라톤주의가 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한다면 플라톤주의는 덧없는 것에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겠지만 옛날에 겁나를 간다는 영화가 있었는데 사랑이 변하니 안 변하니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랬을 경우에 변하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지태의 사고방식은 상당히 플라톤주의적인 방식이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끝없이 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긍정하는 것은 바플라톤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니체적인 굉장히 후기 구조주의적인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래쪽까지 모아서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대조가 근대 건축과 현대 건축, 그다음에 플라톤주의와 바플라톤주의, 그리고 심지어 근대 과학과 195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국제계 과학,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네트워크 과학이나
인공생명에 대한 생물학적인 논의도 이 두 가지 구조화에서 읽어낼 수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재밌는 발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은 뭐 이거는 굳이 다 필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션이나 엑스맨, 그 다음에 코코에 저서 말과상 이런 것들 다뭐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적으로 보면은 뭐 앞쪽에 업을 살짝 해놨는데요. 메타볼리즘 이런 부분 아주 도시계획과 이런 것들이 다요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고 마키그레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전시회를 열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딜러지의 주요 저서들이 또 요 비슷한 시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73년에 소맥화동이 있어서 사실 건축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60년대 아방가르드들이 다 요 시대에 내기 끊이기는 사실 요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타나는 아방가르드들이 많이 죽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요. 그 시기가 73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언급했었던 기드보르라는 그 상황주의자라고 부르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스테판대 사회라는 책을 67년에 이걸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건축적인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이 이미지가 보통 근대 건축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줄 때 항상 등장하는 사실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그린 사람은 루드비히 힐베르자이머라고 독일 건축가거든요. 이 사람이 메트로폴리스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과격하게 해서 이런 이미지를 그리긴 했는데 이거를 최근에 재발견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루드비 힐베르자이머의 생각이 그 이후에 등장하는 아키줌이라는 건축적 아방가르드나 아니면은 90년대에는 상당히 다들 좋아하는 유선정 씨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M+나 MVL의 건축 같은 거하고 굉장히 녹아내는 점이 많아요. 이게 단순히 모더니즘을 비판할 때만 사용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 요새는 점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런 아파트를 수직적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살자는 거다. 결국은 이 결과가 다 슬럼화되는 것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할 때 보통 많이 사용이 적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다들 아시다시피 300만의 도시, 꼬르비제의 300만의 도시를 프랑스 파리에 직접 적용시킨 부화쟁 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파리 중심부를 다 쓸어버리고 이런 마천루를 세우려는 굉장히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생각이죠. 이런 생각들이 팽배에 있었던 것이 이쪽에 근대 건축, 시암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CIAM, 시암이라고 부르는 근대 건축 국제회의에 그 사람들의 도시이론이라면 이거하고 반대되는 어떤 부분의 도시가 보다 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근본적인 합리적이지는 않아 보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의 삶하고 가까운 어떤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틴텍이라는 그룹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제시했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이런 틴텍의 전통 도시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반영을 시켜서 만들어놓은 도시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런 것이 프랑크푸르트 도시계획 같은 것들과 아니면 베를린 자유대학 계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보면 아까 봤었던 이런 근대 건축의 대표적인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부분적인 것들 그리고 국소적인 상황으로부터 전체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형성된 전체가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띄어낸다고 할지라도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부분들로서도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생각들이 나중에 보면 딜러지가 얘기하는 비종이라는 생각이나 군자적이라는 생각하고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축적인 실험들과 철학적인 사고, 다른 의미 아니라 그거를 쭉 다 연결해서 한꺼번에 보면 희한하게 다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연합 피드만의 작업들도 그 이전에 굉장히 미리 질서를 쭉 정해놓고서 그 질서에 맞춰서 뭔가를 만드는 도시원하고는 다르게 부분적인 어떤 부질성한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을 배열을 해서 어떤 배열을 누군가 공무원이나 관료가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들이 그걸 배치를 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도 굉장히 그 이전의 시대의 건축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그램에서 제안하는 플러그인 세팅 같은 것을 보면 이런 플러그되는 캡슐들이 각각이 다 수명이 있거든요. 오피스는 15년, 하우징은 7년, 그런 식으로 다 수명이 있어서 어느 시기가 되면 다 교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것이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영속적이고 한 번 지어지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키그램에서는 결정적으로 더덥고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 보다 더 건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플라톤주의의 대조되는 플라톤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인스턴티시티라는 아키그램의 프로젝트를 보면 이 기구들이나 풍선 같은 것들이 와서 건물을 만들고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또 철거가 돼서 이런 것이 다 비슷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는 잘 안 알려진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국제 상황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요 아래 인터내셔널 시츄에이셔널리스트라고 써놨는데 요 아래 자막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세 명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기드보르라는 분이 있어요. 기드보르라는 분이 있고 그 사람의 여자친구였었던 미셸 베르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스조 요리라는 덴마크 사람이 있어서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革新적인 생각들을 많이 만들어요. 기드보르가 만들어낸 쓴 저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 스펙타클의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1997년에 나오는데요. 이 책은 굉장히 내용이 재밌고 희한한 내용이 많고 우리나라에 잠깐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다가 지금은 절판이 됐거든요. 그 책을 서양에서 극찬을 하는 사람들은 스펙타클의 사회가 제2의 자본론이다. 칼막스의 자본론을 읽는 팔근대 시대의 자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게 후기 자본주의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판한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만 보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스펙타클의 사회라는 것이 일종의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다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고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없는 어떤 정도의 상황이 공연이나 연극,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회에서 보면은 생산하는 어떤 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개는 분리가 되어 있고 예술에서도 예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예술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둘은 어떤 연관성이 없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스펙타클의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는 분리되어 있는 사회로부터 두 개가 같이 융합될 수 있는 사회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융합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데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참여를 하면서 직접 소비자가 예술을 만들고 그거를 소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나아가고요. 그래서 굉장히 극진적인 제안으로서는 마치 공장에서 공장 생산품을 생산하듯이 예술 작품을 어떤 종이 주루마리가 쭉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그걸 하나씩 풀어내면서 사람들이 와서 붓으로 마음대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길이별로 잘라서 팔고 이게 진짜 예술 작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사실 그게 실제적으로 통용 가능한가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의문스럽긴 한데 개념적으로 굉장히 희한한 생각이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적인 작업은 이런 작업들을 했죠. 제목이 네이키드 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프랑스 파리의 지도가 원래 있는데 이 지도를 몇몇 사람들이 상황주의자들 중 몇몇 사람들이 더 많이 가고 많이 돌아다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만 잘라서 지도를 이제 흰종이에 배치하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경로를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여기 쓸데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의 레알 지역, 그리고 이쪽이 룩셈부르크 같은 것들이 있어서 파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어딘지 대략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도가 뜻하는 것은 아까 포장도로 밑에 해변이 있고 제도보다는 욕망이 앞섰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비도 경도가 있고 딱 정해진 시스템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모습이 재현되는가 중요시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도는 실제의 모습이 똑같이 그려지는 것보다는 각각의 개인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그 도시를 향유하는가를 그려놓은 지도가 훨씬 더 도시의 도시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줄 때 가깝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도 경도에 딱 맞춰져서 그려진 지도가 옷이 입혀진 미도 경도의 제도의 옷이 입혀진 지도라면 도시의 모습이라면 이 지도의 모습은 그런 제도의 옷이 벗겨진 네이키드한 상태가 된 도시의 모습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다 이런 종류의 지도를 그릴 수가 있고 실제로는 이런 종류의 지도가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었던 플라톤주의, 반플라톤주의적인 생각에서 반플라톤주의적인 입장을 굉장히 지지하는 쪽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굉장히 그래픽적으로도 뛰어나서 MVIV나 라울 브리조텐이라는 코라라는 작업을 하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도 계속 이용시키고 변형시키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자체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변형시켜서 또 다른 모습으로 역시 프랑스 파리예요. 그 얘기하는데 이런 화살표는 조금 아까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그랬었지만 사람들이 이동하는 흐름인데요. 이 흐름을 기드보이 같은 경우는 그냥 흐름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류라고 부릅니다. 표류라는 것은 바다에서 여기 난파선이 난파선은 어디로 가야 되는 정확한 목적지가 없이 해류에 흘러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흐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인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보다 더 본질적인 측면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건축적인 생각들과 68년이 거의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68년에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에 한국에서 일어났었던 촛불 집회 생각들과 상당히 공명하는 부분이 있나요? 근데 2008년이나 68년에 있었던 일들과 들레지를 보다 더 조금 더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2008년이나 68년에 사람들과 전경들, 시민들이 움직였었던 움직임과 양들을 조금 더 구성을 하면서 약간 더 깊이 들레지의 개념과 현대건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면서 다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쉬었다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계속 따지는 하려고 하는데 쉬었다 할 필요 없죠.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인터넷이나 뭔가 핸드폰에 의해서 굉장히 어떤 위계가 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든 이 시민들의 흐름이 있고 그거를 막으려는 전경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전경은 군대, 소대, 대대 하는 식으로 위계가 쭉 있고 여기에 최고의 통솔자가 있게 되면서 굉장히 비계적인 시스템을 보면은 이 시민들은 상당히 네트워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유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시스템을 분석을 해봤을 때 한쪽 시스템은 네트워크 구성 시스템인데 다른 한쪽은 나뭇가지가 뿌리로부터 쭉 나눠지듯이 마치 뿌리, 줄기, 가지, 잎이 있는 것처럼 확실한 위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전경의 조직이고 인터넷의 네트워크 조직 같은 것처럼 움직이는 조직이 그 시민들의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위계가 없고 한쪽은 위계가 있고 한쪽은 굉장히 수평적으로 위아래가 없는 거죠. 누가 모여라고 해서 꼭 모일 필요도 없는 거고 해산하자라고 해서 꼭 해산할 필요도 없는 수평적인 조직이 가지고 있고 한쪽은 수직적인 조직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아래가 확실한 벽과 을이 확실한 조직입니다. 이런 종류의 조직의 시스템을 보다 더 개념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철학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딜러지가 제안하는 개념이 여기 등장하는 이족과 나고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딜러지 같은 경우는 육안도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책을 내긴 했지만 천지의 모험 같은 경우는 1980년에 책이 나오고 있는데 68년에 문화적, 사회적, 철학적인 성과를 가장 잘 철학화시킨 책이다 라고 얘기가 보통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망티오이디푸스 지금은 재번역 상태로 들어가 있는 책인데요. 아마 내년 정도에 책이 나온다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한 번 됐었는데 너무 번역이 이상해서 절판이 됐고 지금 다시 나오는 직전인데 망티오이디푸스라는 책과 천기의 모험 두 책이 68년의 철학적인 성과를 가장 잘 철학화시킨 책이다라고 얘기가 들어지는데요. 천기의 모험에 나오는 개념이 이족과 나무, 수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이 그냥 딱 들었을 때 잘 이해가 되실 수가 있는데 이 개념들, 시민들과 전문주의하고 비교를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개념은 분자적이라는 개념이 딜러지한테 등장합니다. 그래서 분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너무 고분자 화합물이라서 너무 큰 거를 제가 본 건데 분자는 사실 H2O 같은 것도 분자죠. 굉장히 조그만 단위이고 그 다음에 그거 그리고 올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올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보가드로 수라는 게 있죠. 기체화합을 하는 법칙에 보면 기체화합은 그냥 무작정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일정 단위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죠. 그 숫자가 일정 단위가 되는 것이 아보가드로 숫자고요. 이게 6.02 곱하기 10의 24뭐 그렇게 외우잖아요. 그 단위가 해서 숫자를 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그 단위를 몰이라고 부르고 그 단위별로 기체들이 모여다닌다 라는 개념을 얘기하면 몰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대조시킬 때 딜러지는 분자적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개별적 쪼개져 있는 개인적인 개념이고 이 몰이라는 개념을 집단적인 개념을 분자적 몰적이라고 개념을 지키는데 이 개념이 정확하게 아까 68년이나 2008년에 하워드가 이거를 상당히 녹여지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몰적, 분자적, 부정적, 수목적이라는 얘기를 건축적인 건축, 억색을 지역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살짝만 해보면요. 램프레스에 관련된 얘기인데 램프레스가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국가대학에 원래 미스 반델로이가 마스터플랜이어서 중간에 지금 요 미국 지하철 트램이 쭉 다니까 트램이 위에 다니고 그 지하철 부지 아래쪽에 학생회관을 설계를 했어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현상 설계를 많이 했는데 결국 당선된 램프레스에 하면 요 건물을 완전히 폐쇄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고 각각의 여러 동선들을 다 자유롭게 통과시킬 수 있게 건물들이 이런 식으로 동선으로 관통시키고 요 나머지 부분에 건물의 중요한 기능, 도서관, 인터넷 카페, 레스토랑 같은 것들을 쭉 그래서 요 현미를 보면은 굉장히 획일적으로 지어진 원래 미스바디오의 마스터 플랜들을 이런 식으로 다 자유롭게 동선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종적, 수목적이라는 대조에서 보는데 굉장히 이거는 이종적인 것에 가까운 배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을 연결 접속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각각의 공간들이 미개가 이루어지니까 자유롭게 사람들이 통과해서 지나가면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그냥 사용했다가 다시 다른 구역으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구가 하나가 있어서 그 입구로 들어가서 나머지 홀에서 복도를 통해서 건물하는 게 아니라 입구하고 성과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박물관 같은 건물을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할 건축가는 그 사나라고 보통 부르는 이시자와류 하지오세지마 얘기하는 그 얘기인데요. 이거는 카나자와 미술관이라고 일본에 있는 미술관. 이 미술관을 보면 얼핏 보면 굉장히 어떤 플라톤적인 이상적인 원의 형태의 기하학적인 것들이 딱 들어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전근대적이거나 근대적인 답답한 건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건물의 평면을 보면 입구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쪽 있어서 입구가 4개가 있고요. 원래 이 건물의 개념이 주변에 조그만 마을들이 있고 요 대지가 비어있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는데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동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예술과 미술관을 일반 대중에게 개방하지 않고 컨셉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이용되는 상황을 보면 입구가 이렇게 네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전시실 여기에 전시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강의실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색깔이 약간 칠해져 있는 부분을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하얀색 부분은 돈을 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쉬고 싶을 때는 이런 로비에서 쉬고 그리고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는 가고 이런 무료 전시하는 전시를 가고 돌아다닐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광층 고기는 해수적으로 보이지만 사람들이 위계가 없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시가 된 상태로는 이런 조그만 방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한 전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전시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자유롭게 떨어졌다 붙였다 하는 것이 자유로운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 미술관에서는 굉장히 하나의 큰 넓은 공간을 딱 되어 있는데 나눠서 전시하는 데 오히려 그 미술관은 그런 것들이 쪼개져 있어서 굉장히 전시가 편한 상태가 아까운 얘기가 그런 개념을 보면은 상당히 이종적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분자적인 개념을 이시자와류 하기오세지마가 실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더 분자적인 개념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여기 보면 도미야마 하우스라는 집이 있고요. 이 집은 도쿄 시내에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건물들 여러 개가 붙어있고 심지어 요 사이로 그냥 지나가서 쑥 지나가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그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보면은 평면전의 개념을 보면 원래 집주인이 이런 집을 요구해요. 자기도 살고 자기 자식들도 결혼을 해서 나가 있지만 가끔 집에 놀러 오면은 살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를 줄 수도 있게 돼 있는 집을 요구했는데 이시자와류하고 하지오세지마는 이렇게 지을 게 아니라 조그맣게 여러 개를 쪼개서 주인 살다가 자식들이 오면은 잠깐 머무르게 할 수도 있고 새를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집주인이 넓게 쓰는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집을 짓자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실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환경적인 상황에서 보면 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우리나라에서 이걸 지금 겨울이나 여름에 굉장히 살기 힘들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괜찮아서 실제로는 작품이 되고 있는데요. 보면 여기 이런 데는 화장실이 따로 나와 있고 이쪽에는 키친이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합집산이 자유로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과연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종적이면서 굉장히 주택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딜레즈가 얘기하는 이종적, 문제적인 개념하고 통하고요. 그리고 또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 이슬람권, 북아프리카의 도시들을 보면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의 큰 건물들처럼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 조그만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적인 원리들이 있죠. 중정이 있고 그 주변에 강이 있고 이게 여자들은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에 위치부터 정해집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면을 공복되고 하나에는 면해야 된다. 라는 원칙이 있어서 그런 원칙으로 건물들을 쭉 만들면 이런 시스템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원칙들을 집어넣고서 도시를 만들어라 라고 시뮬레이션을 딱 하면 실제로 비슷한 그런 구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사실은 모더니즘에서 전체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서 채워놓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시스템을 조각조각 있고 그것으로 또 뭔가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군자적 딜레즈의 기존과 연결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릴 굉장히 중요한 딜레즈의 개념이 기관 없는 실체라는 것인데요. 이 개념이 천기의 권에 역시 등장을 하고요.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딜레즈가 얘기하는 엄청나게 많은 개념들이 사실 이 기관 없는 신체라는 개념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천기의 권의 생명이라는 얘기나 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약간 어려운 얘기로 내재성을 보면, 고속성을 보면, 잠재성, 강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다 사실상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요. 이 기관 없는 신체라는 단어는 설명이 나옵니다. 기관 없는 신체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얘기를 하면 참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건축적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광장 같은 것입니다. 광장이 딱 있을 때 처음에 새벽에 보면 아무도 사람이 없고 청소하는 사람들만 있어서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일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쓰이는 것을 보면 어떨 때는 사람들이 공연을 하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하는 줄 알고 어떤 경우에는 누워서 쉬는 줄 알고 어떤 경우에는 모여서 식사를 하는 줄 알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주변이 사실 말들이 쭉 달리는 경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말들이 경기가 달리고 안쪽에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 경기장처럼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광장이라는 장소는 실제로 용도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게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다른 것을 바뀔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딜레즈가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관 없는 신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신체가 있는데 사람들의 신체는 실제로 많은 장기들, 기관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위가 있고 장이 있고 심장이 있고 코까지 있고 그런데 기관이 실제로 생기려면은 수정란 그 상태에서 하나하나 분할이 되면서 기관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딜레즈가 생각하는 기관 없는 신체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기관들을 다 빼내서 기관을 없애는 신체가 아니라 기관이 아직 생성되기 이전의 상태, 수정란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주론적으로 얘기하면 빅뱅의 상태, 직후의 상태가 그러니까 행성이나 별들이 구체적으로 생겨나기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강도가 가득 찬 어떤 우주의 상태 같은 것들을 딜레즈가 기관 없는 신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게 수정란이라는 의미로 아이라는 단어로 설명했고 그게 바로 딜레즈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그냥 단순히 살아있어서 생명이 게 아니라 엄청난 잠재성과 가능성과 힘과 구도로 차려져 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잠재성, 강도, 쭉 다 동의어로 사용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고 이런 종류의 광장도 딜레적인 의미에서의 기관 없는 신체 이게 분할돼서 사용할 때 각각의 기관들도 사용되면서 여기 보시는
시에나의 카프먼트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들레지의 개념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2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레지가 얘기하는 그 개념들의 전체 시스템을 설명을 해보면요. 기관 없는 신체, 생명, 이런 어떤 꿈틀거리는 흐름과 강도의 상태가 있고, 들레지가 추구하는 쪽은 이쪽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종류의 그 힘에 의해서 영토와 현시가 분화 주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종류의 개입에 의해서 이게 쪼개지고 분화가 돼서 수정체의 생명과 잠재력의 상태가 유기체의 상태가 되고, 기관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 창장, 그런 것들로 나눠지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이름을 붙여서 현시와 영토와 분화, 유기체와 주체와 이런 용어를 붙이죠. 이런 용어들이 들려지한테 등장을 할 때 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생각을 하실 때, 실제로는 이게 이런 종류의 상태에서 이런 종류의 쪼개진 상태로 넘어가는 운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건축적이거나 사회적 문화적으로 보면 다름 아닌 근대적인 분단, 절단, 조직화, 합리화 같은 것들이 다 이런 종류의 운동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근대 도시에서 다음 예를 보면 도시에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합쳐지고 겹쳐져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대적인, 모더니즘적인 도시론의 사고를 보면은 여러 가지 행위가 합쳐지고 겹쳐지고 나눠질지라도 어떤 부분의 합리적인 조언에 의해서 이쪽 지역은 일을 하는 지역, 이쪽 지역은 건축하는 지역, 이쪽 지역은 사람들이 노는 지역, 이렇게 조언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일종의 들레이저의 관점에서 보면 기관 없는 신체가 분할에 의해서 이 기관들로 나눠지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토와 현시가 분화 주체화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종류의 생각이 모더니즘 도시론에서 특히 많이 이루어졌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레지가 주장하는 것은 단지 이런 종류의 운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의 방향의 운동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쪼개져 있고 나눠져 있고 분화되어 있는 어떤 종류의 상태에서 이게 다시 꿈틀거리는 쪼개지기 이전의 혼돈적인 상태, 일종의 빅뱅의 상태에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방향의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탈영토화라고 합니다. 탈영토화가 그 영토를 딱 테두리가 정해진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운동이고, 그리고 그것이 쪼개져 있는 것으로부터 보다 더 꿈틀거리는 벗어나는 운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 방향의 운동의 선을 그리는 것을 도주성이라고 들려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의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 탈영토화 말고도 잠재와 탈유기체와 같은 얘기가 좀 등장을 하고, 일종의 68년을 들려지가 보이는 고착화되어 있고 영토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탈영토화에 가면서 아까 얘기했었던 기관 없는 신체나 잠재성의 상태, 혼돈의 상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운동,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현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들레지가 보이는 사회에서는 어떤 종류의 질서를 만들고 뭔가 분할시키고 테두리를 지으려는 운동이 있는가 하면은 테두리로부터 항상 벗어나려는 운동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사회에서 끊임없이 학교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사상적, 철학적인, 공식적인 무시론적인 이 두 가지의 운동이 끊임없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운동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사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밀접하게 연관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기관 없는 신체나 생명의 다른 얘기들이 아까 얘기했었던 주체 이전의 상태나 피부과 강도의 상태나, 그 다음에 프로이트나 약간 얘기하는 의식 이전의 상태, 무의식의 상태도 일어나는, 의미로서 형성되기 이전의 무의미의 상태도 이쪽 부분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종류의 상태가 어떤 종류의 힘에 의해서 분할이 되다가 고착화되게 되는데, 이 고착화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운동이 우리 사회나
정신에는 필요하다는 것이 딜러지가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요 도시는 갑자기 넣으면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 색깔 칠해놓은 요게 녹색 부분이 지금 여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이 여기가 됩니다. 이건 어떤 다이어그램이냐면 꿈틀거리는 잠재성 부분이 있고 그 잠재성이 현실화되었는데 현실성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현실성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고 잠재성이라는 것은 워낙 꿈틀거리고 두드러 잡을 수 없는 힘과 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다기보다는 우리의 밑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정도의 상태에서 이 현실적인 것을 나타나게 만드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딜러지가 생각한 꿈틀거리는 잠재성이라는 것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플라톤주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는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딜러지가 얘기하는 잠재성의 부분이 이쪽이고 현실성의 부분이 이쪽입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는 감각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근데 옛날부터 철학자들이 항상 현실적인 영역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플라톤이 제안한 방식은 위쪽에 있는 어떤 종류의 세상이 있고 이 위쪽에 있는 대상이 아래쪽으로 재현돼서 나타난다 라는 방식을 제안한 거죠. 그래서 책상의 이데아, 원의 이데아, 학교의 이데아가 있으면 그 이데아가 재현되는 방식으로 현실을 나타낸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딜러지는 이 위쪽의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데아나 이거는 가지적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인텔리지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위쪽에 있는 이상적인 세계는 딜러지의 입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가상세계이고, 이 세계는 없는 것이고, 딜러지가 볼 때 이 현실 세계가 나타나는 것은 실제로는 잠재적이고 꿈틀거리는 어떤 혼돈의 상태들이 어떤 식으로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표현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실제 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딜러지가 볼 때는 이데아라는 것이 없는 것이고요. 플라톤이 볼 때는 이 아래쪽에 잠재적인 세계, 꿈틀거리는 혼돈의 세계는 시들라크라고 부르면서 시들라크가 플라톤이 볼 때는 원본이 있고 그다음에 복사본이 있는데 그 복사본보다 더 못해서 도저히 언급할 수 있는 가치조차도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딜러지의 입장에서는 이데아라는 게 없고 오히려 시뮬라크가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뜻대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의 무의식적인 생각이 현실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무의식적인 것을 일종의 잠재적인 것, 시뮬라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실템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딜러지에 있어서의 반플라톤주의적인 생각은 이쪽 부분을 아예 없애고 잠재성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핵심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2008년에 얘기한 게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 감각의 논리에는 이런 종류의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베이컨이 딜러지가 베이컨을 그렇게 극찬하는 이유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거를 보면서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어떻게 똑같이 그릴 것인가 풍경을 보면 풍경을 어떻게 똑같이 그릴 것인가는 원본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보통 화가들이 그렸었는데 베이컨 같은 경우는 원본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꿈틀거리는 힘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사람이 고개를 휙 돌리는 장면인데 그 힘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괴물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힘과 강도를 도대체 어떻게 그대로 표현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딜러지한테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그 힘과 강도의 잠재성의 상태에 어떤 종류의 꿈틀거리는 모습의 그 구조, 힘과 강도의 구조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다른 말이 딜러지가 얘기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현실태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 멀리에 그 이상적인 상태에 존재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건물의 어떤 이상적인, 학교의 이상적인 원형이 있어서 그 원형을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은 이 플라톤주의적인 교육은 그게 아니라 그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이루는 여러 가지 사건과 행위들, 그 사이트의 상황, 여러 가지 다른 학교적인 데이터, 그리고 인구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의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 다이어그램이고, 그 다이어그램으로부터 뭔가를 표현한다는 것이 딜레이적인 그 생성과 다이어그램의 사유이고, 반플라톤주의적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도 그런 의미에서 딜레이가 극찬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딜레즈가 생각하는 사유와 딱 연결되는 건축물은 MVRV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 데이터 스케이프의 건축이에요. 이 사람들의 건축은 미리 형태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인구밀도나 아니면 여러 프로그램이나 사건, 그리고 법규적인 제한 같은 것들로부터 그 형태가 도출돼서 나온, 그야말로 훔쳐버리는 힘과 강도가 그대로 형태로 도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원과 삼각형 같은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훔쳐버리는 힘으로 도출되더라고요. 이걸 대표적으로 이쪽에 철도 부분에 기차가 지나갈 때 이 주변에 사운드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가를 고려해서 만든 사운드 스케이프라는 이 사람들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사운드뿐만 아니라 각종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풍경이라고 해서 데이터 스케이프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어떤 부분은 여기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있을 때 사운드로부터 너무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아예 건물을 안 만들고요. 그런 부분은 건물을 안 만들고 그중 사운드가 비교적 영향을 더 적게 받는 부분은 하우징을 만들고 이쪽 부분은 오피스를 영향을 많이 받는 오피스를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그대로 건물을 짓겠다 하는 굉장히 과격한 생각이 이 데이터 스케이프에 생각합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딜레즈가 가진 다이어그램이나 장제성의 개념하고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의 데이터 타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축가들이 사실 MVRDV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벤반 버클, 유엔 스튜디오의 벤반 버클 같은 사람을 보면 이 사람도 그 기차역이나 항구 같은 거를 설계를 할 때 형태를 먼저 안 만들고요. 다이어그램을 먼저 만듭니다. 이 보행자의 흐름과 자동차의 흐름, 선박의 흐름 같은 물류의 흐름, 그 다음에 통행량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흐름을 먼저 만들고요.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부터 형태를 구체적으로 도출해내는 것이죠. 미리 이런 모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없고 흐름이나 강도부터 뭔가를 만들어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딜레이적인 다이어그램과 장제성을 현실화시키려는 그런 정도의 생각하고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고매트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인데요. 그거는 실제로 실현되지가 않았고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우징의 부분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놀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랜드스케이프에 관련된 4개의 팩터가 있고요. 이거를 대지 증가, 인구 밀도, 그다음에 인구 변화량 같은 팩터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변화를 시킨 다음에 어느 수준에서 정지를 시키고 그거를 현실화시키게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라고 보이지만 이런 종류의 사고가 사고 시스템상으로 굉장히 딜레이적인 사고하고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2개의 프로젝트는 엠프레스의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 2개의 프로젝트가 다 도시에 관련된 건데, 두 프로젝트 다 혼돈과 이질성에 대한 개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플라톤적인 개념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고, 그 다음에 딜레이적인 카오스모스라는 개념을 아까 제가 잠깐 여러 개 개념들이 있는데 잠깐 써놨었는데, 완전한 질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혼돈도 아니고 건축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완전한 혼돈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중간적인 형태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그 틀이 울렁세나르 계획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도시가 램프라스가 가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건물을 어떤 건물을 지을지 어디다가 건물을 지을지를 계획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가치를 해치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건물을 도대체 어디다가 안 지을까를 계획을 해보자 라는 굉장히 전폭적인 뭔가 사고체계를 뒤집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쪽에 있는 까만 선들이 램프라스가 다른 부분에는 건물이 나중에 다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 부분만은 건물이 들어서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보면은 이쪽 부분은 여기 숲이 있어서 이쪽 부분에 건물이 없어야 사람들이 숲의 윤곽을 나무들이 쭉 서 있는 걸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워두고 이쪽 부분 역시 그래서 비워두고 이쪽 부분은 KTX에 해당되는 떼제베가 쭉 지나가는 이쪽 부분은 대학 단지를 만드는데 건물들을 굉장히 밀도를 낮게 만들어서 거의 비어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고 이쪽 부분은 이 위쪽에 있는 숲과 아래쪽에 있는 숲을 연결시키는 부분에 해당되고 이쪽도 스포츠 시설이 굉장히 밀도가 낮게 그래서 이 부분을 비워두고 요게 비워둔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도시계획을 해보면 꼴비지가 생각하듯이 하우징 하나하나까지, 오피스 하나하나까지 건축가가 모양을 정해준다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램프라스는 오히려 질서를 잡는 부분을 건물이 없는 부분으로 질서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개발자들이나 짓는 사람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굉장히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건축가들은 질서를 잡아주는 부분이 건물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축을 만들어서 건물과 도시의 질서를 잡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데 램프라스는 그거를 뒤집어서 건물을 안 짓는 부분으로 질서를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은 카오스의 상태로 던져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질서도 아니고 완전한 부질서도 아니고 두 개의 사이쯤의 건물을 도시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램프라스가 얘기한 도시론에 대한 생각을 쭉 보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디벨트가 나고 어떻게 보면 이 반플라톤주의적인 후기 구조주의라는 생각이 많이 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까지 책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도시론이 어떤 일이 생겨나는 책인데 보면은 새로운 도시론이 있어야 한다면 더 이상 질서와 정지정리라는 이중 현상에 기한을 두지 않을 것이고 불확실성에 상응이 되는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정지정리 아까 언급했었던 램프라스는 이전에 꼴비지의 300만을 위한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모든 기능들과 건물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환상을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성적인 영원히 지속되는 오브젝트를 배열하는 게 아니라 잠재성을 가진 영상들을 끌어들이는 일일 것이다. 이 얘기도 영원한 어떤 것을 만들자는 플라톤주의적인 생각, 모더니즘 건축의 생각이 아니라 잠재력을 갖는 테리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디벨트적인 생각하고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안정된 구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장, 창조하는 것을 추구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심한 규정이나 한계에 관한 일종의 뷰레이션을 얘기하는 영토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을 확장시키고 경계를 규정하는 투명화를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질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개체를 동질성을 추구하고 개체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름 붙일 수 없는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쪽을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램프라스의 얘기와 뷰레지의 얘기랑 아주 너무 찰떡궁합처럼 맞아떨어진다라는 느낌이죠. 두 가지를 나눠보면 생성, 변조,
제조와 배치, 뿌리는 배치 쪽을 레퍼런스를 추구한다면 반대 방향에는 독일성, 고정되고 어떤 완결된 구성들의 마스터플랜을 추구하는 이런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요코하마의 레퍼런스 가능성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일이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 요코하마의 땅에 어떤 프로그램을 더 집어넣고 도시계획을 해야 될 계획이 레퍼런스한테 주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계획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0시서부터 24시까지 어떤 정도의 프로그램이 어떤 일도로 일어나는가를 바이오를 해봅니다. 그래서 요 세로 축의 양은 사람의 유동량입니다. 요 시간 0시, 1시, 2시서부터 12시까지는 시장이 엄청나게 많은 유동량을 가지고 유동인구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같은 경우는 약간 늘었다 줄었다 하고 전시 같은 경우는 이 시간대에만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레프레스는 생각을 하기를 여러 비대 시간대가 소요오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꽉꽉 눌러서요. 그 나머지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띄워줄 수 있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원래 땅도 굉장히 여러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사이사이를 끼워넣는 이런 프로그래밍 라바라고 프로그램이 있는 용암 같은 요 판을 끼워 넣어서요. 요 판 위에다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과 테니스장 같은 것도 경기장도 들어있고 여기 무슨 공연장 같은 것도 들어있고 원래 도로가 여기 지나가서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수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죠. 이거는 근대 도시론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근대 도시론에서는 어떤 정확하게 영토들이 쪼개져 있어서 본인들이 되어있고 한쪽에서는 보통 한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시공간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서 아까 이름 붙일 수 없는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했었던 엄청나게 많은 일이 섞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는 어떤 도시계획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아까 플라톤 같은 유의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동일성적인 정체성을 추구하는 항목으로서는 도저히 잡아낼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건 그야말로 생성과 변화 자체를 인정을 해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종과 나무 다른 것도 말씀드렸고 매끄러운 공간에 대한 얘기는 기관 없는 신체라고 통하는 얘기입니다. 기관 없는 신체가 매끄러운 공간이고 영토화되고 쪼개진 공간이 평행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우스적인 상태와 질서의 상태가 있는데 건축가들은 완벽한 환경을 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이에 하우스 모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면의 둘 사이를 어떻게 건축가가 조정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대건축은 이 아래쪽으로부터 위로 솟아나가는 운동들을 추구하는 것이 되고 이게 철학적인 것과 연결을 보면 현대건축가는 이쪽 진영에서 깔끔하게 가르치 윤리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이 다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조금 더 이해를 돕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일어났나요? 개인적으로 둘레즈와 건축에 관한 내용은 대학원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청계공원 또 한 몇 번을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죽기 전에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너무 어려워서 실패를 했었는데 오늘 장 교수님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학부생들 입장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무척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건축의 역사, 철학의 역사, 또 사회의 역사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서 그런 흐름들을 이해해야 어떠한 이야기들이 뭐 이해가 될 거라 좀 어려운 이야기였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또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흔치 않는 기회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축을 하고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 내용에 관해서 이제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3학년 조수영 학생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 내용이 좀 길 것 같아서 정리하기 혼돈스러운데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인간의 기술이 진보를 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게 바로 질문인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원인이 저는 전체의 합은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러면서도 반플라톤주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저는 플라톤주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령 제가 이러한 의자 같은 것들이나 모든 사물들에 우리가 같은 언어로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모든 의자가 실제로 확대해 보면은 다 인간의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확대해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저는 이것의 이런 혼돈의 상태에서 우리가 질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질서를 찾아가는 방식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무질서하고 혼돈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잠재성에 관해서 사실은 그게 질서가 있었고, 그게 인간의 기술이 발전해요. 우리가 허리케인을 예측할 수 있듯이 허리케인을 언제 몇 시 몇 초에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행위나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기술의 진보가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이 강의를 듣고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의 정확한 해답은 사실 다음 달에 출판될 제 책 4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아주 재밌는 질문이 허리케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보면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게 플라톤주의와 반플라톤주의적인 생각하고도 연관이 될 뿐만 아니라 결정론, 비결정론이라는 굉장히 현대과학에서 피할 수 없는 재밌는 핵심적인 내용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전 우주의 모든 상태를 만약에 알 수 있으면 1000년이고 2000년 후의 미래까지도 다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결정론적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를 딱 알고 이 세상이 운영되는 법칙을 미래까지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이성의 가능성을 무한히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제시감 같은 걸 보여준 것이죠. 근데 그 생각들이 무너진 것이 만류인력 법칙 같은 경우도 만류인력 법칙을 통해서 별들의 움직임이 100년 후, 200년 후에 어땠었고 1000년 전, 2000년 전에 어땠을까를 대략 예상을 하는데요. 그게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게 만류인력 법칙 같은 경우에 두 개의 행성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행성의 숫자가 3개, 4개로 늘어나면 그냥 3개만 된다 할지라도 이 3개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쩔 수 없이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할 때는 피드백의 방식으로 하나의 지수를 대입해서 공식을 돌려서 그 수치를 얻어내는 그 다음 공식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수치를 얻어내는 다시 집어넣는 피드백의 방식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게 그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F equal MA 하는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드백의 방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아주 작은 오차, 그러니까 0.0000001 미리나 그램, 아니면 1mm의 차이에 의해서 그 100년 후에 미래를 예측해보면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로 바뀌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름 아닌 복잡계와 카오스 이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별의 움직임을 그 지금의 상태와 만리력 법칙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게 더 과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를 해보고 그러니까 그 신이 아닌 이상은 아무리 큰 슈퍼컴퓨터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 변수의 가지수가 가지로 뻗어나오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미래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들을 요새는 거의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지는 그 예상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영화 같은 경우를 보면은 누가 범죄를 저지를지를 미리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미리 잡아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상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사주 같은 것도 일종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다면 사주나 아니면 뭐 여러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런 종류의 예언을 들으면 내가 누구를 사귀기 시작할 때 이 사람하고 내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미리 알면 내가 저 사람하고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원인이 보통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조금 아까 얘기한 경우는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로 그 예측을 해서 결과를 미리 알았다는 것이 피드백돼서 다시 그 초기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경우도 잘 따져보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굉장히 그런 쪽으로 상상을 하는 거는 이 과학 SF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재밌는 주제인데요. 실제 과학에서는 약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하신 질문을 더 연결을 시켜서 얘기해보면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주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역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미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범위에서는 어떤 종류의 가능성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주 극단적인 정확한 예상은 하기가 힘들다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맥클래스 물렁세나를 기회에서도 혹시 비슷한 느낌이듯이 어떤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 다른 방식으로 무질서하게 될 수 있을 건 예상을 하지만 이게 또 이제 정확하게 어떤 무질서도를 추구할 것이냐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라는 쪽이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원, 그 다음에 타원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느냐, 플라톤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여기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어떤 미분 기하학적인 형태, 그러니까 보다도 꿈틀거리는 기하학들에 의해서 원이라는 것은 아주 만들어진 특수한 사회에 대한 그 사회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게 원형이 돼서 나머지 찌그러진 것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야. 이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그런 종류의 원이나 타원이 있긴 하지만 그게 첫 번째 것은 아니다. 어느 게 먼저냐 나중에 그런 종류의 문제가 제가 잘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강연하면 어려웠나요? 질문 준비 안 하시나요?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 강의 내용 여러 가지 질문이 있긴 한데요. 먼저 좀 간단한 의견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초기에 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어떤 유럽 프랑스에서 어떤 그 이후에 그 시암에서의 어떤 그 집합주거에 대한 해석 같은 것들을 거기에 대한 반발과 해석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현실에서 실현화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런 모습들이 저희한테는 사실 낯설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뭐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습을 보면 저기 보여지는 저런 도시계획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졌고, 나름 그것들이 어떤 극단의 방식으로 도시의 모습을 이루면서 발전을 한 한국의,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도 물론 있지만 한편으로 저런 계획의 극단의 발전된 모습을 지금 서울이 가지고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런 해석과 현재 한국의 실현이 된, 그러니까 그 당시 해석했던 그 미래의 어떤 부정적과 어떤 이상적인 모습과 그것이 현실에서 구현돼서 지금 한 몇십 년이 흘러온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역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신데요. 제가 처음에 2007년에 한국에 거의 프랑스에서 10년 있었는데 마지막 6년은 한국에 안 들어왔습니다. 딱 왔는데 너무 놀란 게, 진짜 여기 보이는 블라블라이잖아요. 빛나는 도시, 이런 도시의 모습이 실제로 쭉 앞에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포토샵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이게 다 실제 도시고 점점 많아지고, 더불어 보면 이렇게 원밭이 있는 시골로 쭉 가다가 또 갑자기 아파트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희한하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옛날에 있었던 주공 아파트, 약간 이런 모습의 그 아파트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요. 요새는 거의 이런 종류의 아파트들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을 보면 한 30년, 40년 정도까지는 이 아파트 문화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단지 그냥 건축적이거나 철학적인 개념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에 대한 생각이나 재산에 대한 가치, 그리고 주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한 일반 저변의 생각이 변화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0-40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유지가 되지만요. 그런 곳에 직접 살면서 느껴지는 어떤 정도의 한계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계속 느끼게 되어 가지고요. 그 느끼는 것으로부터 뭔가의 생각들이 조금씩 변함으로써 아까 얘기했었던 영토화된 것에서 영토화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꾸준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 거에서 결과적으로는 보다 더 유연하고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국제적인 어떤 하우징과 도시의 시스템도 적어도 5-60년 후에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혼자서 해보고 있다. 어떻게 변화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좋은 방향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건 68년과 2008년이 재밌게도 공교롭게 딱 4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역사라는 것이 서구의 역사를 동양이나 다른 나라들이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지만요. 어떤 종류의 생각들은 서구에서 먼저 발견됐던 것들을 나중에 쫓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그 쫓아가는 방식은 똑같이 쫓아가지 않고 보다 더 발전되고 진보된 방식으로 쫓아가죠. 2008년에는 인터넷과 핸드폰이 보다 더 이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었듯이 그런 것처럼 나중에 변화가 되기는 하겠지만 뭔가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 안 계신가요? 그럼 죄송한데 제가 하나 더 여쭤봤으니까. 이거는 뭐, 두어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좀 궁금한 점인데, 지금 앞서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그게 건축에서 드러난 것들은 또 다 네덜란드에서 그런 개념들이, 네덜란드 건축가들 위주로 그런 개념들이 이루어져서, 과연 그 프랑스에서의 그 저런 철학적인 것들이 프랑스 건축가들한테는 어떤 그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게 하나의 궁금증이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그 가지오 세지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일본 건축가들에 대해서 좀 잠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그 소우부주모토 같은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런 그 서구의 철학적인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것들이 드러나지만, 그 사람들의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근원은 어떤 동양적인 사상, 또 어떤 그 일본의 전통적인 어떠한 것들에 대한 것들, 그 어떤 불분명함, 경계가 없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건축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예로 굉장히 유사한 프로젝트로 보여졌던 그 소우부지모토의 그 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프로젝트와 비슷한 시기에 그 허르주긴 두모론이 유럽에 했던 프로젝트와 형태는 굉장히 유사했는데, 그거에 대한 접근 방식과 해석은 서로 완전히, 하나는 굉장히 동양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는 굉장히 서구적인 방식으로 그걸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해보겠고요. 헤르조크하고 일본 건축가의 프로젝트를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식사를 하면서 그걸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탈근대적인 생각과 후기구조주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동양적인 사고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서양학자와 동양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건축에서도 그러니까 램프라스나 다른 유명한 건축가들이 얘기하는 많은 개념들, 그러니까 혼동이나 뭐 램프라스 같은 경우는 nothingness, 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그 동양에는 미리 오래전부터 있었던 개념인 것 같고요. 정말 모더니즘 이후의 건축과 사유라는 것이 동양 사상에 상당히 많은 의지를 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철학자들도 정말 공감을 하고, 근데 이제는 그 노장 사상이나 이 동양 사상 같은 경우는 미리 그 아이디어들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세련된 언어로 정제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후기구조주의만큼 전 세계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런 점이 약간 좀 아쉽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사실은 더 까다로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철학 같은 경우는 후기구조주의에 굉장히 많은 핵심적인 생각들을 다 프랑스 철학자들이 다 만들어내죠. 그래서 정말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 그 한순간에 거의 50, 60, 70, 그러니까 60, 70, 80죠. 60, 70, 80년도에 한꺼번에 다 그림을 만들어내고 놀라움을 그만할 수가 없는데, 그에 반해서 건축을 보면 그 정도의 역량을 보여주지는 확실히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베르나르 주기 같은 경우가 초창기에는 후기구조주의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아키텍처의 디스정션 같은 경우는 후기구조주의의 색채가 많이 묻어나 있는데요. 실제로 건축을 만드는 걸 보면 라빌레트 마호메라든가 시간대로 보면 그 다른 작품들은 점점 추리 작품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건축가들의 것이 정누벨 같은 경우도 이게 비물질화의 개념 같은 경우는 후기구조주의적인 생각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데 근본적인 점을 건드리지는 못하는 점이 너무 큰 약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많은 프랑스의 건축가들이
장군회라고 비슷한 건데 정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점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니 크베로 정도를 저는 좋아하는 건축가가 있는데요. 그 건축가도 이게 기복이 너무 심해서 역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후기구조주의와 상당히 말려들었던 그 건축들은 그러니까 아까 예에서부터 나왔지만 동방버크야, 윌리엄 프랑스 같은 사람들이 다 네덜란드 사람이듯이 박호영 교수님께서 공부하셨던 네덜란드의 건축이 그러니까 이 특히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정도까지는 주도권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딱 잡고 가장 급진적인 첨단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진짜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예요. 왜 도대체 그 프랑스 건축이 그렇게 어느 단계에 좀 힘을 쓸 수 없게 생각할까? 그거 상당히 궁금하고요. 제국의 음악, 프랑스 민족이라는 그 민족성이 미술이나 철학에서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철학은 물론 독일에서 더 오랜 전통을 지나죠. 그런데 제국의 프랑스 민족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에 대한 재능은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훌륭한 음악가들이 라벨, 드뷔시 몇 명 빼고는 거의 작곡가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점에서 이게 시대적인 측면과 민족 성향의 측면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하는 좀 해답이 나올까 하는데 상당히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자, 오늘 그 상당히 어려운 주제지만 여러분들 쉽지는 않았나요? 하여튼 명쾌하게 강의를 해주신 장은승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2013년 1학기 그 디자인 포럼 마지막 강연, 장은승 교수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고 앞에 나와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